안녕하십니까? 컴퓨팅 사고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 창의적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을 컴퓨터의 시각에서 보고 컴퓨터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 정의와 그에 대한 정답을 기술하는 것을 포함된 사고 과정을 말합니다. 즉, 컴퓨터가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복잡한 문제에 접근하는 문제 해결 및 사고 과정입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컴퓨터 과학의 개념을 활용하는 일련의 기술과 정신적 습관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터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에 가치 있는 분석적, 논리적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학교 커리큘럼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통합함으로써 개인은 코드 작성, 시스템 설계,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등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더 나은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문제 해결과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왜 컴퓨팅 사고를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컴퓨팅 사고력을 이해하는 것은 컴퓨터 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익합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몇 가지 주요 이유는 문제 해결, 분석적 사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교차적 응용, 미래를 위한 준비, 창의력 강화,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적응성, 교육 기초, 기술 활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재다능한 기술입니다. 컴퓨팅 사고는 다음의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복잡한 문제를 보다 작고 관리하기 쉬운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자동화와 효율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자동화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자동화하는 방법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분석.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여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코딩 및 프로그래밍 기술. 코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여 다양한 직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혁신과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창의적인 방안을 고안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로봇에게 커피를 한 잔 가져오라고 요구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과연 로봇은 인간처럼 정상적으로 커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의 관점이 아닌 컴퓨터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예측해 보세요. 만약 로봇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시킨다면 다음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커피 머신 앞으로 가기. 두 번째, 커피 머신에서 어떤 커피를 마실지 선택하기. 세 번째, 선택한 버튼을 누르기. 네 번째, 커피가 나왔는지 확인하기. 만약 커피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버튼을 누르기. 또 다시 커피가 나왔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또 커피가 나오지 않았다면 버튼을 누르기. 만약 정상적으로 커피가 나왔다면 커피를 가지고 돌아오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설명한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셨을까요? 로봇은
상황 판단에 인간처럼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커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로봇은 끊임없이 버튼을 다시 누르고 커피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몇 번을 시도해도 커피가 나오지 않았다면 포기하고 돌아가겠지만 컴퓨터라면 위의 과정에서 정확히 몇 번을 시도한 뒤에 포기할지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커피 머신 앞에 영원히 멈춰 있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절차적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절차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일이든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대부분 필요합니다. 게임을 하든 레고를 조립하든 음식을 만들든 모두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도형의 형태로 그려놓은 것이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플로우 차트는 프로세스나 알고리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관련 단계와 제어 흐름을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모양과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시스템이나 절차 내에서 작업 순서와 결정 지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식적 도구입니다. 플로우 차트는 프로세스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비즈니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다음 플로우 차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뒤에 패스워드가 8자리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8자리가 아니라면 다시 입력받습니다. 만약 8자리였다면 그리고 패스워드가 일치하였다면 이메일 주소를 받습니다. 여기서도 이메일 주소가 잘못 입력되었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플로우 차트에서 보듯 업무 세분화된 내용과 절차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컴퓨팅 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를 이해할 때도 널리 쓰입니다. 컴퓨팅 사고의 4가지 영역은 2000년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지넷 윙 교수가 최초로 언급하였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의 주요 영역 또는 핵심 개념은 개인이 계산 원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문제를 어떻게 빠르고 정교하게 해결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어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에 대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추상화. 문제에서 중요한 특징으로만 문제를 구성해서 문제 해결을 더 쉽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부 사항을 제거해서 문제의 본질을 더 쉽게 파악하는 것이죠. 이 과정은 모든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 업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령 지도나 지하철 노선이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분해. 추상화한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작은 단위의 문제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스파게티 만들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보면 면 삶기, 토마토 갈기, 소스 양념하기, 소스에 면 붓기, 소스와 면을 섞어 다시 볶기 등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패턴 인식. 추상화 및 분해를 한 후 데이터를 특징별로 나누어 비슷한 해결법이 있는지 검색해 보는 과정입니다. 패턴 인식은 문제에 적용 가능한 패턴을
찾는 과정인데 서로 다른 문제에서 비슷한 해결 방법을 찾았다면 그것을 하나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즉, 패턴이 비슷하면 해결 방법도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죠. 네 번째, 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정형화하여 만든 것입니다. 위에서 추상화, 분해, 패턴 인식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절차를 정리하고 정형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결국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약간 복잡한 문제인 마방진을 예로 설명을 해보고 그 규칙을 같이 찾아봅시다. 마방진은 가로, 세로, 정방형의 2차원 형태의 박스에 숫자를 1부터 n까지 채워서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게 만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홀수 마방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홀수로 구성된 2차원 배열을 만듭니다. 우리는 5 곱하기 5 크기의 배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은 모두 65입니다. 이제 숫자를 채워나가는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가로, 세로 개수만큼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즉, 5 곱하기 5 크기이므로 숫자는 1부터 25까지의 숫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숫자를 모두 채워 넣었을 때 행렬의 가로합, 세로합, 대각선의 합은 모두 같아집니다. 그럼 어떤 순서로 어떤 규칙에 의해 숫자를 채워 넣는 것일까요? 첫 번째, 숫자 1은 맨 윗줄 중앙에 채웁니다. 그리고 다음 수인 2를 채워 넣기 위해 규칙을 알아봅시다. 다음 숫자를 채우기 위해 이동하는 규칙은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숫자 2를 채워 넣기 위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숫자 2는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규칙은 벗어난 열의 맨 아래쪽 행으로 이동하여 숫자를 넣는 것입니다. 숫자 3에서 다음 숫자인 4를 채우기 위해서 이동하면 그림처럼 오른쪽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그 행의 맨 오른쪽, 즉 맨 첫 번째 열로 이동하여 숫자를 채워 넣습니다. 또 다른 규칙은 숫자 5에서 숫자 6을 채워 넣기 위해 이동한 경우입니다. 숫자 5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해 보면 그 위치에는 이미 숫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럴 땐 이동 규칙이 기존의 방법과는 달라집니다. 이동 방법은 아래로 2칸,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여 숫자 5 아래에 숫자 6을 채우는 것입니다. 위의 규칙에 따라 숫자를 계속 채워나가 봅시다. 이제 마지막 규칙을 만났습니다. 숫자 15에서 숫자 16을 채우기 위해 이동한 곳은 이 배열의 위쪽, 오른쪽 모두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음 숫자를 채우기 위한 조건은 아래로 2칸,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여 숫자를 채우는 것입니다. 모든 규칙을 다 찾았습니다. 다음 숫자를 채워나가 봅시다. 완성된 2차원 배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과정에서 우리는 총 4가지 규칙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다음 숫자가 위쪽으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다음 숫자가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다음 숫자의 위치에 이미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다음 숫자가 위쪽, 오른쪽 모두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렇듯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상세히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것을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조건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를 선정해야 하며 보통 최악의 조건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컴퓨팅 사고란 문제의 패턴이나 해결 절차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컴퓨팅 사고는 문제 분해, 패턴, 추상화, 알고리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는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문제 해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시도해보는 노력이 꼭 뒤따라야 합니다. 컴퓨터란 무엇일까? 컴퓨터는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명령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전자장치입니다. 데이터를 저장, 검색 및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다목적 도구가 됩니다.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 서버,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은 특정 목적과 컴퓨팅 성능 수준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컴퓨터는 탄생 이후 크게 발전하여 통신, 엔터테인먼트, 교육, 비즈니스, 과학 연구 등 현대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컴퓨터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그 시작은 주판부터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만들어졌으며 후에 중국으로 전래되었고 중국의 주판이 한국으로 전래된 것은 1400년경입니다. 금융권에서 컴퓨터가 도입되지 않았던 1990년대 이전에는 은행 등에서 주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의 도입 후 주판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자동 계산기를 꿈꿔왔습니다. 또 이러한 계산을 하는 기계를 기계적인 장치로 구현하여 연산을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부산물로 계산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 범주 도구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642년에 만들어진 파스칼리는 프랑스 출신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발렌스 파스칼이 만든 최초의 계산기입니다. 톱니바퀴를 이용한 수동 계산기로서 입력 다이얼을 사용하여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였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세금 징손으로 일하며 산술 계산을 수행하는 지루한 작업을 단순화하는 도구가 필요한 아버지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이프니츠 계산기는 블렌서 파스칼이 만든 최초의 계산기인 파스칼린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1671년에서 1694년 사이에 개발되었습니다. 덧셈과 뺄셈만이 가능했던 파스칼린과는 달리 덧셈과 곱셈, 나눗셈의 기능까지 갖춘 단계형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는 복잡한 산술 계산, 특히 곱셈과 나눗셈을 자동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산술에서 십진수 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십진법에서 작동하도록 계단 계산기를 설계하였습니다. 베비지 해석기관은 1833년 영국의 수학자 찰스 베비지가 고안한 기계식 계산기입니다. 이 기계는 최초의 범용 기계식 컴퓨터 개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베비지는 평생 동안 분석기관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그 설계는 현대 컴퓨터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기능적 측면을 보면 50자리 숫자 1000개를 저장할 수 있고 입력은 천공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무려 30m 길이에 10m 폭을 가진 거대한 기계장치였으며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잉글랜드 수학자인 에이다 러블레이스는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 이상의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것이 음악 작곡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에 적용되는 것을 상상하였습니다. 그녀는 베비지의 해석기관을 이용해 최초로 프로그래밍을 시도하였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러브레이스가 구현한 형태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현대 컴퓨터의 특징과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 컴퓨터는 고도의 연산 기능, 기계식이 아닌 전자식,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그리고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계산을 수행하거나 작업을 통제하는 기능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는 허먼 홀로리스 인구조사 기기입니다. 1890년대 미국 인구조사는 무려 7년이란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방대한 업무였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만들어진 장치가 바로 허먼 홀로리스 인구조사 기기였습니다. 수년씩 걸리던 인구조사 통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었는데 기존 방식보다 4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였습니다.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천공카드라는 개념을 적용하였고 카드 각 구멍은 나이, 성별, 직업 등 개인에 대한 특정 정보를 나타내었고 이를 전기 접점에 적용하여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수학자, 논리학자, 암호학자, 컴퓨터 과학자인 앨런 튜링은 1936년 튜링 머신이라는 이론적 계산의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는 알고리즘과 계산에 대한 기초를 정립하였습니다. 또 알고리즘과 계산 개념을 튜링 기계라는 추상 모듈을 통해 형식화함으로써 컴퓨터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튜링 머신의 중요성은 계산 가능성의 개념에 있습니다. 튜링은 알고리즘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모든 계산이 튜링 기계로 계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개념은 효과적으로 계산 가능한 모든 함수는 튜링 기계로 계산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처치 튜링 논문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초 컴퓨터가 어떤 것이냐는 꽤 많은 곳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946년에 만들어진 애니악을 최초의 컴퓨터라고 알고 있지만 미국 법원은 인류 최초의 계산기는 아타나소프 베리 컴퓨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만들어졌으며 1939년 시제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ABC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하여 수치나 데이터를 나타냈고 모든 계산을 전자계산으로 하였고 계산하는 부분과 메모리를 분류하였기 때문입니다. 애니악은 폭 1m, 높이 2.5m, 총 중량 30톤, 진공관 18,000여 개, 릴레이 스위치 1,500개, 그리고 소비 전력은 무려 150kW에 이르는 초거대 장치였습니다. 1초당 5,000번의 연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상 능력의 20만 배나 되는 빠른 속도였습니다. 애니악은 미군 탄도연구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오클리지 국립연구소 프론티어라고 부르는 슈퍼컴퓨터 성능이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산 능력이 초당 100경번을 달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속도는 슈퍼컴퓨터 순위를 측정하는 탑 500이 제시하는 테스트 방식에 따라 측정된 것이라고 연구소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중국의 슈퍼컴퓨터 2대가 세계 최고라는 비공식적인 관측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산 단위인 엑사는 100경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접두사로 1초에 100경번을 연산할 수 있는 차세대 슈퍼컴퓨터를 엑사스케일급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서
슈퍼컴퓨터 총성능 기준 세계 8위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도 하며 특정 작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일련의 명령을 작성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명령어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과 구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됩니다. 프로그래밍의 주요 측면은 알고리즘 설계, 구문, 논리, 디버깅, 테스팅 최적화 과정을 수행합니다. 프로그래머는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따라 C, C++,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됩니다. 프로그래밍은 오늘날 기술 중심 세계에서 중요한 기술이며 간단한 스크립트에서 복잡한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컴퓨팅 사고 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필수적인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컴퓨터 또는 연관된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컴퓨터가 차지하는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는 이러한 예상에 따라 하나의 도구로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는 인간이 살아나가기 위한 큰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공자들을 위한 기계가 아닌 비전공자나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문제 해결 처리 방식이 훨씬 간결해질 것입니다. 또 비전공자나 일반인들이 컴퓨터 활용 및 컴퓨팅 사고에 보다 깊은 이해를 갖는다면 비용 감소와 시간적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컴퓨팅 사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